싸움도 자꾸 싸워봐야 잘 싸운다고 갈등 상황이 되면 물러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회피적일수록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올리려면요?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연습하면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관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리플러스 연구소의 박진원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관계에서 문제가 올 때 아직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미리 예상하고 내가 그 관계를 끊어내고 회피하고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현대 사회라는 모습이 굉장히 공감 피로적인 사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항상 저는 먼저 보거든요. 뉴스를 저는 제일 먼저 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밤새. 그러면 사회란 같은 데 보면은요. 누가 누구를 피해를 줬고 되게 아픈 사연들. 누가 일하다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너무 손쉽게 타인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공감하면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래. 세상이 어떻게 될래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아침을 먹다 텔레비전을 봐도 기아와 가난에 시달리는 아이들에 대한 광고들을 수도 없이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밥 잘 먹잖아요. 공감이라는 건 연결이거든요. 저 아이가 어떤 마음일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거를 다 공감하면서 살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우리 그냥 딱 모른 척하고 됐어. 생각 안 해. 이게 공감 피로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겪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탈진 상태가 빨리 와요. 과도한 정보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관두고 싶다. 이런 슬픈 거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이렇게 뚝뚝뚝뚝 사회가 우리한테 주는 피로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이라고 함은 우리가 애착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면 어린 시절에 아주 불안정한 의미 있었던 그 경험들이 나에게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그냥 괜찮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뭐가 돌아갔는지 이제 그냥 관두자 하고 그냥 뚝뚝뚝뚝 관계를 상대방이 보기에는 너무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끊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쉬운 끊음이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때는 쟤는 애가 왜 저렇게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물러서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 사람 안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된 확실한 경험에 의한 판단이에요.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픽 끊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처절한 몸짓이에요. 버려지거나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는 이 거대한 내가 압도될 수 있는 공포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끊을 때 과연 연결의 욕구가 없었느냐? 너무나 많이 있죠.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그걸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갖고 싶은 마음만큼 팽팽한 다른 목소리는 넌 갖지 못할 거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훅 올라오는 작은 사건이 있으면 더 상처받기 전에 빨리 끊어내고 그냥 관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 남겨지는 혹은 외면당하는 경험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난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거든요. 더 상처받기 전에라는 말이 무섭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끊어낼 만큼 상처받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걸 말해도 와닿지 않아요. 그런 일 안 생겼지 않냐, 앞으로도 안 생길 수도 있다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정보죠. 인지적인 차원의 조언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정서적인 측면의 내 경험과는 상이한 거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말했던 수많았던 사람들이 나를 떠났었겠죠. 과거에. 그런데 그게 하필 또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대상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도 나를 놓고 갔는데 당신이라 한들 별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부모였겠군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잡아요? 아니면 내가 부모처럼 애착을 줘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탱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결혼 생활을 26년 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배우자분께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유기 불안의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부모님과는 결국은 결별을 했고 다른 가정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잘 자라셨죠. 두 분은 너무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때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뭘 의미하냐면 어린아이가 우리 깍꿍놀이 있잖아요. 대상 영속성의 개념에서 아이가 몇 개월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아이가 울면 나타나주고 젖병을 가지러 가거나 기저귀를 가려고 하면 안 보이면 아이가 울면 다시 나타나주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는 부모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오지 않고 아무리 때를 써도 따뜻하게 안아줌이 없고 이렇게 자라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 대상 영속성의 개념이 무너지잖아요. 내 삶에 영원한 건 없나? 옆에 있어줄 사람은 없는 건가? 근데 이게 언어 이전 시절의 경험이잖아요. 어른이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제 친구 관계를 맺잖아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렇지만 아나운서님도 친한 친구가 있으시죠? 그러나 매일 만나진 않죠. 어휴, 되게 매일 만나요. 매일 연락도 안 하잖아요. 네. 때로는 뭐 분기에 한 번? 그렇지만 어색한가요? 아니요. 어색하지 않죠. 네. 그리고 멀리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늘 서로를 생각할 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게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거를 말해주거나 내 옆에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게 자꾸만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건 왜 내가 출장을 가거나 잠시 떨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내가 그걸 이해하기까지가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있었던 시점은 뭐였냐면 나의 파트너가 나의 어린 시절은 이랬고 나는 늘 그럴 때 외로웠고 불안하고 당신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당신이 다칠까? 나는 늘 그게 안정적이지 않다.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두 분은 지금까지도 다자녀를 낳으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계시지만 과연 고통이 없었는가를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과정에서 대화가 있었고 반복적인 아픔을 경험했던 내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래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애착관계도 불안정한 애착의 대상들도 그 경험을 했던 사람도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자존감하고 회피형은 무슨 관계입니까? 분명한 건 두 가지의 상관관계는 아주 깊어요. 자기 효능감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기 효능감. 네, 자기 효능감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상태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작은 성공의 경험들도 내 자존감,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회피라는 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직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회피는 보지 않는 거거든요. 고통도 즐거움도 모두 내가 그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은 적죠. 싸움도 자꾸 싸워봐야 잘 싸운다고 싸움 자체를 피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불편함을 나눠야 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갈등 상황이 되면 물러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적일수록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올리려면요? 직면이 되게 중요하죠. 직면. 내가 그렇다? 네. 시간과 직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시간은 대단한 힘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돌아볼 때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말렸던 일이 있어요. 재현아 그 일은 하면 안 돼. 근데 나는 그 일이 그 당시에 옳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일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일을 했던 제 자신을 엄청나게 책망했거든요. 넌 여전히 멀었어. 넌 너무 바보 같아. 엄청나게 제 자신을 몰아치다가 그 또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은 외연화가 되면서 궁금함이 하나 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그 일을 나는 왜 했을까? 시간이 주는 힘 덕분에 조금씩 객관화되면서 그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알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분명히 그때는 다르게 행동하겠죠.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다른 준비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고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라 수많은 방법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일단 시간을 가져보는 건데요. 회피성의 사람들은 시간 갖는 건 도사예요. 그래서 이 회피적인 애착을 갖고 있는 분과 불안과 집착형의 애착을 갖고 있는 분의 다툼을 보면 이 사람이 못 견디지 이 사람은 잘 견디잖아요. 거리두기와 시간의 명수들이니까. 원래 시간 많은 사람이 싸움에서 항상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리한 걸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러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멀리서 시간과 함께 조금 멀리 갔을 때 그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작업만은 아니에요.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본 적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아, 그런 방법이 있겠구나.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반추해 봤더니 이 일은 지금처럼 그냥 덮는 게 최선이었다. 그럼 그대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은 그분한테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라도 해보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파트너일 땐 되게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후자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더 잘 지낼 수 있으니까요. 회피형인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돌아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돌아본다는 건 엄청나게 성장하는 일이거든요. 첫 번째 스텝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이제 매일 밤에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행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양치를 하고 눕고 어떤 사람은 맥주를 한잔 하는 게 자기의 하루의 마무리일 수도 있고 리추얼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루에 3분 정도는 오늘 하루를 반추해보기. 그냥 그거 의식처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하나 한켠에 마련해도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자. 그런데 내가 뒤로 물러난 일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다시 생각해도 이 물러남이 옳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는 내가 오늘은 물러났지만 내일은 내가 요걸 말을 해봐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한번 적어봐도 좋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사실은 해야 되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혹은 이미 지났지만 이것을 다시 얘기할 때 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적어봐도 돼요. 새로운 계획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얘기하기 싫어요. 그러나 오늘 밤에 그걸 돌아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계획은 이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나의 계획일 수 있겠죠. 내일 이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거를 밤에 그렇게 3분 생각해보는 게 내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리가 기질과 성격을 나눠볼 때 기질은 정서적인 부분이잖아요. 속도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기질적으로 급한 아이가 있고 그런데 성격은 인지적인 부분이거든요. 배우고 연습하면 바뀌는 거예요. 회피적인 것도 성격일 수 있겠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연습하면 당연히 바뀔 수 있겠죠. 회피할수록 사실은 그 친밀감과 연결의 경험으로부터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로 회피가 때로는 건강할 수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게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맞는가라면 편안하게 자면 되죠. 근데 아니었구나. 내가 사실은 원했던 거는 그녀와 더 있고 싶었던 거구나.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을 게 싫어서 내가 오늘 바쁘다고 그러고 나 그냥 안 만났구나. 근데 다음에 새로운 계획은 내가 기분 나쁜 게 있을 때는 한번 얘기해보자. 이래도 헤어지고 저래도 헤어질 거면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어렵겠죠. 그걸 다 써보고 저희가 대화 훈련할 때도 쓰고 읽고 말하게 해보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나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죠.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게 진정한 욕구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녀가 안 해줄 것 같으니 차라리 내가 도망가자. 이 프로세스네요. 네. 근데 이거를 매일 밤마다 3분씩이라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애착이 어렸을 때에 제대로 형성이 안 된 경우, 이거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이건 돌이킬 수는 없고,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서 다시 좋은 애착을 형성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는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걸 교정적인 경험이라 그래요. 교정적인 경험은 예전에 한 연구가 있었어요. 하와이 한 섬에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40년의 종단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연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요. 부모의 정신 상태 수준, 그리고 가난, 빈곤의 여부, 그리고 가정의 환경, 교육의 수준. 거기에서 833명 중에 이 아이들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가 어렵겠다라고 분류된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고위험군의 3분의 1, 그러니까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심지어 사회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주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주관적인 행복과 안정감이 아주 높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원가정에서의 경험은 처절했지만 이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서의 교사의 경험, 친구의 경험, 한 사람의 경험, 그 한 사람의 경험이 이 70명의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다음 궁금증이 어디로 갔냐면 이 130명의 고위험군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안타깝게도 이들의 많은 경우는 그들의 부모처럼 열악한 삶을 계속 영위하게 되거나 중독 현상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들 130명조차도 어른이 되어서 정말 안정적인 배우자를 만났거나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득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점차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일을 19년 가까이 해오면서 대화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한다는 게 되게 어색해요. 나를 비난하거나 저 사람을 공격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아우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 됐어. 그냥 끝내. 야, 네가 최악이라서 그래. 우리 여기서 끝내.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인데 5분만 시간을 내줘. 내 마음은 이랬고 내가 원했던 건 이거야. 우리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만 해도 어색한데요. 너 나 무시하잖아. 이 말은 쉬워도요. 내가 너로부터 존중을 받고 싶었어. 내 연락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대답해 주기를 나는 기대했었어. 이 말 되게 찌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적인 경험을 할 때 저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말로 돌려낼 때 저 사람과 내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비로소 나를 이해하고 비로소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후련함. 그때 그것을 받아주는 한 사람의 타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안정적인 관계와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늦은 게 없다. 늦은 게 없다. 늦은 게 없다. 매사가 불안한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단 하루라도 걱정 없이 불안 없이 하루를 편안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지를. 왜냐하면 그들의 그 불안감은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오랜 세월 쌓아온 거죠. 한순간에 될 수가 없죠. 한 방이라는 게 없어요. 소장님이 한 얘기 중에 외로움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외로운 현실에 대해서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외로움을 필요한 감정이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외로움은 인간의 실존적인 본질에 가까운 감정 같아요. 아동기 시절에 애착이 좋았던 친구나 이제 동료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어요. 너는 삶에서 외로울 때가 있어? 그러면 야 당연히 외로울 때가 있지. 배우자가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 네가 혼자라서 외로운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아주 단단한 애착의 대상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외로움이라는 게 피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는 바라봐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외로움이 보내는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일이었는데 우리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자기 지금 너무 배부르대요. 근데 전 느낌이 싹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자마자 얘가 게임을 하겠구나. 근데 좀 그 마음도 이해가 돼서 그냥 자리를 몰래 비켜주자 싶어서 우리끼리 나왔어요. 엄마 제 게임할 것 같지? 네, 게임할 것 같대요. 냉면 먹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왔거든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어디 있니? 그랬더니 지금 자전거 타고 있다고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왜 갑자기 나갔냐? 게임 안 했어? 그랬더니 사실은 엄마가 할머니랑 나간다고 했을 때 이때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게임을 해야겠다고 해서 게임을 막 하고 있었대요. 근데 밖에서 여름이었거든요. 맴맴 하는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외롭더래요. 내가 왜 여기서 혼자 이 게임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우리 자전거 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좋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인라인을 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아들이랑 했어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 외로움은 하나의 소리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 매미가 울던 한낮의 고요한 그 느낌. 자, 그럼 이제 외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외로움은 신호거든요. 그럴 때 제 아이가 친구를 만났잖아요. 외로움은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왜냐면 채워졌으니까. 근데 그 채워짐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냐면 한 친구 덕분이었죠.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신호죠. 두 번째는 이 외로움이 주는 가치인데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등이면서 우리에게 그 중요한 가치와 연결시켜주기도 하죠. 외로워보지를 않는다면 누군가의 소중함을 과연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외로움이 우리한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통해서 인간은 훨씬 숙고할 수 있고 사색할 수 있고 누군가가 함께할 때 그 기쁨에 대해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도 쓰셨어요. 자기 효용감, 자존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나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단 한 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안 풀린다든지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존감이나 효능감이 무너져 내린다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데 대화가 어려운 순간은 이런 거예요. 나 저 사람 참 싫어. 저 사람을 싫어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너무 권위적이에요. 저 사람 너무 부정적이에요. 저 사람 너무 정치적이에요. 저 사람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런 사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처참한 거는 싫은데 나보다 힘이 있어요. 매일 봐야 돼, 저 얼굴을. 이게 회사 생활을 할 때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죠. 자, 그러면 대부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버틴다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작게라도 한번 해보자. 그 첫 번째가 감정의 거리를 두자.
그때는 이제 자기 이 내면의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저 말은 저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건 지금 저 상사가 혹은 지금 저 대상이 본인의 인품의 이슈이든 아니면 저 사람이 방금 어떤 일을 겪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퍼붓고 있는 저 말은 뭔가 저 사람의 불편한 마음을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감정적인 거리를 분명하게 이미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당함이 지나칠 때에 건강한 대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한 대처가 이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나 이게? 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은 팀장님은 이게 되세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서로가 뚜껑이 열린 상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지 원하는 말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싸우는 것보단 나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은 사내 게시판도 있고요. 익명방도 있고요.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어도 감정은 해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나의 애착 대상이에요. 자기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럴 때 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번 풀자. 그럼 또 조금 풀려요. 이조차가 없는 게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연대망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은 현명한 회피 방법이에요. 옮기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죠. 이직. 네, 그 사람을 옮기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내가 부당함을 받았고 이건 정말 큰 이슈라고 생각하면 그를 옮겨야죠. 내가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내는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죠. 두 번째는 이 조직 자체에서 내가 푸시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느낄 때 그러면 나는 나를 알아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를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문제를 얘기하면 이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정하다 하다 안 되면 이직하면 되지를 깔고 나면 그러면 이직보단 쉬우니까 말이나 해볼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직은 일단 내가 옮기는 거잖아요. 우리 신경계에서 사람이 화가 나거나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질 때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데 그때 이 편도체가 나온다. 근데 이 편도체가 우리한테 지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파이트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싸운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후회가 없어요. 잘 싸우면. 두 번째는 싸움에 실패하면 플라이트 하라고 하거든요. 싸울 만한 대상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도망가자라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이 먼저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상에서 이건 내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부당하다. 싸워봐야죠. 그럴 때는 싸움이 먼저다. 네, 내가 왜 나갑니까? 당신이 나가야지. 저는 이 자세도 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오는 것보다. 근데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침묵하고 나온다 그래요. 더럽고 치사하다. 나 나가고 말자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후회하시거든요. 그때 그 말하지 않은 거. 한 번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부당했고 이건 처우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갈 마음까지 먹고 있어요. 그럼요. 어차피 나갈 거라면 질러보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럼 팀장들은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부하 직원들이 자기를 나쁜 놈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실제로 자기가 옛날에 봤던 팀장님에서 훨씬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를 이미 나쁜 놈으로 규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친해질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여기저기 게시판에 자기의 아주 사소했던 일들을 악행으로 포장해서 글을 올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팀장들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오해를 조금은 벗어날 수 있고 존중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팀장님의 사례였었는데 이 팀장님이 이 부서의 팀장으로 온 지는 몇 달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바로 밑에 있었던 한 팀원이 이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경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이 팀장님이 어떤 일을 제안했더니 이분이 했던 말이 첫 마디가 안 됩니다.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장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일단은 위축되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있구나. 얘가 나보다는 많이 알고 있구나. 이 두 가지의 생각 때문에 그냥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팀장님이요.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봐야 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기 시작했냐면 팀장님이 자기고집스럽고 너무 내성적이고 함께 일하기 좋지 않다. 이런 피드백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팀장님이 과연 완고하고 말이 없고 고집이 세서 나쁜 팀장인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가로 가야지, 이게 팀장의 문제냐 팀원의 문제냐 이거는 끝까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관계를 다룰 때는 서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리고 우리의 공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여기로 세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팀장은 그걸 세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대화가 3가지의 문장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에겐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에겐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 각자의 욕구들이 좀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이 욕구들을 돌보기 위해서 각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3가지의 질문은요, 누구도 비난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을 꺼내고 그리고 행동화할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서로의 욕구가 다른 거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 그걸 모두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아까 그 팀장님이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 이걸 한번 도입해 볼까요? 다 해봤어요 라고 하잖아요. 자, 거기에는 각자의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 팀장님은 자기가 이제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의욕적이죠. 그리고 뭔가 성취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다 해봤어요 라고 말한 이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기존의 경험에 대해서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예요. 욕구만 놓고 보면 서로 싸울 일도 없어요, 사실은. 존중과 인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팀장님이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팀장이 기분 나쁜 건 욕구 때문이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라는 그 말 때문이지. 이 팀원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 리더로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욕구를 인정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 해봅시다라고 할 때 기존에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라는 맥락으로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 오해가 풀려야 협업이 되는 거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이고 우리 공동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합의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 해결은 약간 고구마 캐보셨어요? 주르륵입니까? 주르륵 나오고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행을 가는 우리의 욕구는 우정과 재미야. 자, 그러면 그거를 모를 때는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야, 비행기표 없대, 기차표 끊어, 이렇게.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재미와 우정이에요. 이건 걸어갈 수도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네,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건 효율성, 이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욕구를 찾는 게 팀의 조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언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해결해 주나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오랜 동안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는 석준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석준이 재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서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래, 내가 아는 석준이는 마음이 너그러운 아이인데 그날 약간 몸이 힘들어서 나한테 좀 태클 걸었나 보다. 시간과 함께 그냥 녹아져요. 이건 뭐예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탄탄할 때예요. 근데 모든 관계가 그래요? 사실 대부분의 관계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최악은 필요한 관계인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뭔가 갈등은 있었고 서로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재수 없어요. 더 싫어져요. 점점 마음이 돌아서고요. 그때 느꼈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적개심이나 적이미지가 공고해져요. 내가 매일 봐야 되고 뭔가 이 불편함이 쌓이고 있다면 시간을 좀 갖는 건 첫 번째 스텝이고, 왜냐면 바로 말하면 감정적이 되니까 시간을 일부러 갖더라도 구조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내가 원했던 게 뭐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지, 그걸 한번 적어보고 그 사람이 편안할 때 부드럽게 한번 말해보는 거죠.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특히 일터라는 곳에서는 이 오해의 간극을 줄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만약에 자기한테 어떤 아픔이 있고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어도 박재현 소장님의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 해결책도 받고 하셨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내가 문제가 있었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꽤나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좋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박재현 소장님과 함께 인간관계 혹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